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빌려서라도 해결합니다. 나중에 벌어서 갚아가기도 하죠. 그냥은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바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주택 구입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일 겁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빚이 느는 것,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 막겠다고 다양한 규제로 힘을 쏟았는데요. 여전히 빚도 늘고 있고 이자도 늘고 있고 더 걱정되는 건 이 이자에 대한 연체율도 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봅니다. 해외 자원 개발 부실 논란이 큽니다. 수조 원대의 세금까지 투입되고 있는데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원 개발 사업 이미 시작 단계 이전부터 위험과 부실이 경고됐습니다. 한 1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공사들이 실태와 반성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위험성, 부실 경고, 판단 미숙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사업 시작 전에 경고됐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반성문이 아니라 면죄부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이 문제 추적 연구하고 있는 한신대 고기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8년 1월 3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급등세와 여러 가지 가격 안정화 정책, 또 주거복지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고강도 규제, 파리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개 내놓았습니다. 이미 많이 듣고 또 알고 계시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새에 오히려 15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수요도 막고 공급 문제도 해결하고 임대 문제까지 해결하겠다. 다 입체적으로 대책을 내놨는데요. 왜 이렇게 대출은 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더 주목될 만한 부분은 바로 개인 신용대출입니다. 7조 원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대출하지 마라, 대출하지 말고 집값 안정하자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계 부채 또 여러 가지 대출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정부가 이렇게 옥죄고 있는데도 대출이 특히 주담대가 15조 원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주택 수요는 이제 항상 많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많으니까 이제 대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평균적인 우리나라 주거 서비스가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네. 대부분 주택 건축물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는 항상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주담보를 여전히 증가시킨 원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을 사려고 하면은 대출을 끼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 집값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네. 대출 수요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 환경으로서 대출이 없이 집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있어 왔다. 그리고 좀 아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파트 선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몰리는 것들.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 보도 중에 하나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좀 상승하고 있다. 가계대출 얘기도 나왔고 기업대출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이 연체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체율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연체율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렸고요. 사실 네. 그 이전부터 이제 시중금리가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고용시장이라든가 네. 전반적인 큰 경제 지표들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표들은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게나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여러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상 드러나고 있는 경제와 또 별개로 체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하는 게 이렇게 대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게다가 연체율까지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좀 이게 부실화되지 않나 이런 걱정인데 아직 그 부실화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한 번밖에 안 올랐고요. 네. 시중금리도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어려운 계층도 있겠지만은 네. 아직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금감원 자료에 한 0.01%포인트 정도 이 상승세가 의미 있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앞서도 연체율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있지만 금리 지금 상승기다라는 진단도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면 현재 같은 말씀하신 대출 구조,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 빚을 낸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좀 여파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올해도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고요. 네네. 시중금리도 따라 올라갈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가계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네네. 다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국내 내수 경기가 따라서 올라가주면 네. 큰 부담은 안 됩니다. 근데 네네. 금리는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느끼는 체감 경기, 내수 경기 이런 것들이 따라서 못 올라갈 경우는 네. 상당히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같이 뭐랄까요? 이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물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면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신용 대출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용대출은 뭐 LTV라든가 이런 제한을 받질 않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금리가 높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대책들이 이제, LTV나 DTI를 제한을 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제 네. 좀 이자는 높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가는 네.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 신DTI나 DSR 본격 도입되면서 이 신용대출로의 수요도 늘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제2, 제3 금융권으로까지 풍선 효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 신용대출 늘어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이제 그런 효과는 다분해 보이고요. 네. 가능성은 다분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2금융, 3금융으로 나가서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네네. 정부가 현안 파악도 안 되고 컨트롤도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풍선 효과의 측면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제되지 않는 영역으로까지 이 대출 수요, 이 신용대출이 확대됐을 때 우려점들이 있다. 결국은, 나중에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로 되돌아왔을 때 정부가 전혀 대처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파악이 안 되면 이제 대응이 어려운 거죠. 네네. 그래서 가계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부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금리로 어느 정도 조건으로 빌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일단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대부업에 대한 여러 가지 최고금리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일단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효과가 당장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석을 해주셨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용 점수라든지 대출 기준에서 미달되는데 규제는 더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복지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좀 계층별로 혹은 상황별로 대출 규제 완화를 좀 차등화시켜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좀 가치 판단의 영역인데요. 네네. 이제 물론 이제 젊은 층들이 보면 이제 좀 나이 많은 연령층보다는 소득이 좀 작고요. 자산이 네. 작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좀 더 대출을 해주는 이런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 상황 보면 3% 성장만 해도 이제 기뻐하는 중성장 국면이고요. 네네. 성장률 자체가 되게 낮고 그리고 고용 시장도 여전히 좀 불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층에 장기적으로 과연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가? 네. 누군가 판단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융회사의 부실이 나중에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런 젊은 층의 가게 미래 어느 시점에서 파산할 경우를 상상해 보면 네. 사실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정책이다. 이게 아무도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전체라고 말하지만 이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자가 오르거나 여러 가지 이 대출이 늘어나도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면 괜찮다라고 진단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기 침체를 타개할 부양책 이런 것들은 잘 없고요. 문제점에 대한 규제책은 지금 굉장히 치밀해졌습니다. 좀 언밸런스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동산하고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가져올 이제 단기적인 부작용은 말씀하신 경제 침체거든요. 네네. 경기가 침체되는 거니까 건설 투자가 올해 거의 제로 성장을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건설 투자가
고용 창출력이 되게 높은 산업이라고 감안하면 네. 우리나라 내수시장하고 고용시장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힐 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멀리 본다면 네네. 예, 과연 이제 최근에 뭐 한 20년만 봐도 큰 위기가 우리 한국 경제 위기가 외환위기부터 한 서너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중에 2번 정도 위기가 발생하는데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은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지금 이제 신용이 많은 대출이 많은 기업이나 가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한 번 또 쓰러지면 쉽게 복구가 되기 어려운 네. 그런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볼 거냐, 미래의 어떤 시점에 위기를 볼 거냐. 네. 근데 경험상 뭐 데이터로 제시할 근거는 없는데 당장 가까운 시점보다는 먼 미래를 보는 그런 정책들이 네. 최선은 아닌데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참, 뭐랄까요. 입에 쓴 약이라고 할 때 이 쓰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당장의 침체, 특히 건설 경기 같은 부분도 많이 걱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대외 상황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나라 내수 경제 상황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세계 경제는 회복세다.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도 좀 괜찮을까? 아니면 올해 정도까지만 좋고 내년엔 더 안 좋을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네네. 하나는 이제 경제 회복세가 올해 상당히 좀 강해질 거다. 특히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수출로부터 파급 효과 내수까지 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반대 의견으로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쪽이 좀 상당히 어렵고 또 수출 보면은 되는 업종만 지금 되고 있어서 반도체 이쪽이죠 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좋을지 모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지표는 결코 좋아지지 못할 거다. 네. 그런 시각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체감 얘기가 계속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실 부분이어서 그런데요. 결국은 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위험성 경고를 떠나서 좀 체감하는 상황에서의 고통은 올해나 좀 내년 초까지는 당분간은 좀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보통 저희가 날씨가 무척 추울 때 체감 온도 이런 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 기온보다 더 춥고 혹독하다 느끼신다면 바로 체감 경제겠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 또 인터뷰 이야기들 대응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경제공감사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십사 하고 만들어 놓은 열어둔 코너 이름이 바로 공감사전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어 하나 골라봤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입니다. 청사진을 많이 그렸고요. 특히 자원 빈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이 자원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자원을 확보한다면 경제 발전이 아주 탄탄한 버팀목이 될 건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단독으로 외국인과 합작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국민의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 용역을 제공해서 즉 우리의 기술과 여러 가지 분석 능력을 제공해서 개발하는 것. 또 외국인에게 개발 자금을 융자해서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것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MB 정부 때부터 시작된 다양한 해외 자원 개발 부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조단위의 세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사업을 빠져나오는데도 돈이 들고 더 이상 유지하기도 힘들고 애매한 상황이죠. 그런 많은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온 보고서는 반성문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한 면이 많다. 또 반성과 실태 파악에도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해외 자원 개발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앞서 한번 다뤘지만 가계부채 잡겠다, 부동산 잡겠다, 약효가 안 되는 건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네,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뾰족한 방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이렇게 5개의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보니까요. 잔액이 377조 8천억 원 가량이었는데요. 이게 1년 전에 비하면 15조 원 가량 늘어난 겁니다. 네. 재작년에는 주담대 잔액이 31조 9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증가폭 자체는 좀 반등황 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작년에 보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든가 총부채 상환 비율 낮추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네. 그런 거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나오면서 이제 그 규제 발표하고 시행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전세 끼고 집 사는 집 투자 이렇게 나선 이들이 주담대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분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집단 대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여전히 이 주택 대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하는 그런 수요도 줄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신용 대출도 많이 늘었어요. 네, 작년에 개인 신용 대출 보니까 7조 2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작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4조 8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신용대출 증가액 66%가량이 이 5개월 동안 이제 몰린 건데요. 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막히니까 신용대출로 돈 마련해서 잔금 치는 이들도 많았고요. 또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높긴 한데 이게 정부의 LTV 규제 같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제의 영향권에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눈을 좀 많이 돌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뱅크 출범하면서 시중은행에 비해서 좀 더 손쉽게 그리고 또 낮은 금리로 대출 내주기도 했었죠. 이러면서 신용대출 늘어난 요인도 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면 1년 사이에 21조 8천억 원 늘었는데요. 개인 사업자 대출은 거의 개인 대출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LTV나 DTI 규제 대상으로 잡히지는 않거든요. 네. 네, 실제로 사업자 근무로 썼다기보다는 주택구입 자금이라든가 생계비 같은 이런 용도로 대출받은 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연체율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자, 작년에 외국인 투자를 봤더니 사상 최대 증시 효과인가요? 왜 이런 걸까요? 네, 이 산업부문 자원부 자료를 보니까 작년 외국 직접 투자 신고액이 299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고요. 3년 연속 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0억 달러를 넘어선 거죠. 네네. 이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135억 9천만 달러 정도라서 전년 대비 오히려 9.7% 감소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과연 200억 달러 달성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4분기 한 분기 동안에만 93억 6천만 달러가 들어오면서 200달러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분기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영국의 EU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고 또 유럽 중앙은행 양적 완화 축소 이런 걸로 유동성도 줄어서 투자가 좀 감소했는데요. 네. 반대로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는 투자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투자라든가 우리나라 부동산 굉장히 핫했잖아요. 부동산, 도소매 같은 서비스 업체도 늘었습니다. 예, 직접 투자는 좀 다양한 분야로 많이 늘어났군요. 부동산 분양 광고 중에서 확정 수익 제시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제 못하게 한다고요? 네, 신문 광고 이렇게 넘기다 보시면 이제 부동산 분양하면 연 8% 혹은 9%대 확정 수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 많이 보셨을 건데요. 네네. 어떻게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은 찾기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부동산 사업자는 수익률을 광고할 때 산출 근거나 수익 보장 방법, 기간 이런 것들을 명시하도록 고시를 개정해서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중요 정보 고시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서 이거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걸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광고에는 이제 연 실수익과 뭐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뭐 또 공실이 발생할 때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됩니다. 뭐 실적 부동산뿐만 아니라 렌탈 서비스 관련 중요 정보 고시도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월 얼마를 내야 되는지 또 등록비나 설치비는 별도로 얼마인지 이런 것도 표시해야 되는데요. 네. 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렌탈 서비스 이용할 때 좀 혹하기도 하고 좀 답답한 면도 있었잖아요. 네네. 광고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바뀌면 뭐 투자 결정이나 이용 결정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익형 부동산이나 렌탈에서 정말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잘 안 알려줬었는데 제대로 알려줄 것 같네요. 벌금하고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나요? 대검찰청이 7일부터 벌금, 추징금, 뭐 과료, 과태료, 소송 비용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이제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발전 사이트, 그러니까 지로 사이트죠. 네네. 여기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에는 뭐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수수료를 좀 내야 되는데요. 신용카드로 내면 결제 금액의 0.8% 부담해야 되고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조금 낮습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뭐 신용카드 할부 결제 통해서 이제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를 연기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네. 뭐 생기가 좀 어려워서 뭐 이런 이유로 현금 납부 어려운 벌금 미납자에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렵게 이렇게 위반하신 분들 이 벌금이나 과태료 부담되시면 신용카드 통해서 좀 부담 경감하면서 낼 수 있다는 것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통화량으로 물가를 조절해서 통화량 지표를 중요하게 봤었는데 요새는 좀 연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예전에는 통화량 지표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서 물가를 조정하고 뭐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보는데 이전에는 통화량으로 물가를 조정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하는 보고서를 보니까 금융 환경이 변화하고 해외 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 통화량이 거시벌운수와의 연관성이 좀 약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면 가게나 기업에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아져서 이제 소비, 생산 뭐 이런 게 확대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루트였는데 네네. 이 같은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워낙 지금 저금리기도 하고 뭐 고령화 같은 특이 요인도 있어서 통화량 늘어도 경제 성장이 확대되지 못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가계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뭐 줄줄이 집값 부동산 대책 나오고 또 가계부채 관리 대책 나와도 뭐 부동산 계속 뛰는 곳은 뛰고 있고요. 또 대출 늘고 있잖아요. 네. 뭔가 좀 더 정교한 실제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봐서 좀 더 정교한 정책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계부채 양, 질 다 잡겠다고 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더 잘 알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작년에도 이 이야기 계속 관심 갖고 또 저희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해외 자원 개발입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이 공사들이 벌인 해외 자원 개발 실패, 그 이유와 반성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세계공사가 2008년부터 추진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여러 자료를 분석해서 스스로 내놓은 건데요. 일종의 반성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고서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로도 발표된 자료를 보면 사업성 평가가 미흡했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사업 추진 단계부터 나왔던 얘기죠. 국민 세금까지 투입하면서 이 막고 있는 부실, 진짜 이유와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지적까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적해 오시고 또 연구하고 계십니다. 혁신 TF에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한신대학교 정주교양대학 고기영 경제학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예측이 빗나갔다,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런 문구가 눈에 띄는 해외 자원개발 추진 실태와 반성 그리고 과제 이런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부족하죠. 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를 하기 전부터 이거는 위험합니다. 잘못된 투자일 수 있습니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투자했다가 이렇게 실패를 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잘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실패했습니다. 라고만 끝난다면은 이건 한없이 부족하죠. 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세 개 공사가 1년간 점검한 건데요. 뭐 한간에는 이렇게 보고서 내놓고 그러니까 뭐 일단 형식적으로 반성문 올리고 털고 가는 것 아니냐.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재발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 그런 의구심도 좀 있고요. 사실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철저히 잘못된 것을 규명하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지 인적 성산을 좀 해서 네.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거칠의 식으로 좀 살짝 조사해보고 이제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본래 취지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반성문이 아니라 면죄부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적 분노도 클 텐데, 자, 이제 진짜 이유 얘기를 조금 교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예측 대비 저유가가 지속됐다, 전문 인력 부족, 뭐 전문 역량 부족, 자꾸 이런 말들만 맴도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진짜 이유, 즉 누가 왜 이렇게 무리한 결정과 투자를 했느냐인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밝혀져야 되니까 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터무니없는 투자를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네네. 누가 했는지, 네. 왜 했는지 이게 사실 밝혀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반성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수를 칠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처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잘못됐고 리스크를 관리를 잘못했고 유가 예측을 잘못했고 역량이 부족했고 이런 걸 나열한다면 네. 이렇게 반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 벌어지겠네요. 아. 실력 없다는 뜻 아닙니까? 네네. 그럼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네. 그런데 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건지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런 거는. 예, 지금 반복 나열한 이 실패 원인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라는 걸 보면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사실 네. 교수님 이게 몇 해 전에 뭐 검찰 수사도 있었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넓게 또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좀 뭐 의구심들이 밝혀졌는데 그런 부분들 좀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어떻게 됩니까? 뭐 검찰 조사는 뭐 아시다시피 네네. 지금 2심까지 갔는데 네. 이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네네. 경영상의 판단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이해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개인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공기업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좀 강하게 묻지 않고 네네. 이렇게 느슨하게 물은다면은 이거 정말 잘못된 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좀 걱정이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의혹이 있고 그런 거를 몇 년 전부터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밝혀진 건 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답변에서도 이미 좀 포함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석유공사의 32개 사업, 광물자원공사의 31개 사업, 가스공사의 29개 사업, 굉장히 많은 세금까지 투입될 만큼 지금 부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당신들 반성문과 실태조사를 작성해라라고 교수님께서 만약에 좀 첨삭 지도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 명확하게 포함해라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왜 했는지에 대한 네.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네. 알았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네. 공사들이 형편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는 투자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본인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자, 무리한 투자를 한 진짜 이유. 그렇죠. 네네. 그게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됐는지 과연 사장 개인의 어떤 단독으로 그렇게 추진한 건지 네. 아닌지 그리고 설사 사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했을 때 네. 과연 공사 내부에서는 아무런 반발도 없었는지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는 고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우리 공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갑시다 했을 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죠. 예. 자, 이 사업 추진 당시의 연구 영역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지적을 지금 와서 되풀이하면서 이것이 반성이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설사 검찰 조사 2심까지 나온 결과처럼 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해서 공사 사장이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금이 투입되는 건 막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어떤 제도적인 장치, 감시, 방편 뭐 이런 것들, 즉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사에 이사회가 있는데 네네. 이사회라는 곳이 사장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네. 따지고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해외자원개발 그 케이스를 보면 거의 그런 역할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사회 기능이 나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려면 외부 인사 한두 명 넣고 네.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꾸릴 게 아니라 네네. 예를 들면 노동조합 대표라든지 노동이사제죠.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시민들이 감시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네네. 이사회를 꾸며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만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이건 비단 지금 이 자원 개발 관련 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 전반에 요구되고 있는 이 투명하고 이 감시 견제 기능이 있는 이사회 운영. 이건 뭐 지금 보편적인 문제인데 여기도 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들이 사실은 이 자원 개발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나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좀 어려워하셨어요. 과거에 이런 세미나에서도 그런 발표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좀 이슈도 어렵고 내용도 복잡하고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자칫 용두사미처럼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슈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 또 해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복잡했기 때문에 노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유에서 네네. 자원 개발이라는 그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이유 때문에 추진된 사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게 왜 누구에서 추진됐는지를 명백히 밝혀야만 네. 사실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하나의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적폐 청산이 돼야 되겠죠. 이 결국은 굉장히 커다란 물음표 하나만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뭐 볼레오 구리광산의 사례도 그렇고 여러 것들 보면은 사실 하베스트도 그렇고 일반 청취자분들 뭐 관련된 분들도 공부하거나 좀 내막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뒷 배경으로서 왜 이렇게 무리한 자금 투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네. 뭐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네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론의 역할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자, 해외 자원개발 혁신 TF에 지금 교수님도 참여하고 계신데 아직도 계속 참여하고 계신 거죠? 예, 그 내년 6월까지니까요. 예, 올해 6월까지. 올해죠. 예.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진상규명이 될까? 오히려 이거 그냥 활동했었잖아. 혁신 TF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TF 역할이 좀 재정립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TF의 목적은 지금 81개 사업을 재검토해서 경제성을 새로 보자는 거거든요. 경제성 평가를 새로 해서 이거를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산할 것인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아, 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투자가 이루어졌고 왜 실패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한지 여기까지 저는 TF가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그렇게 내부적으로 좀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예, 시기도 좀 더 이 정도 82개 사업에 대한 이 복잡한 비용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투입 금액도 시간도 좀 더 길어져야 되지 않나요, 교수님? 맞습니다. 기간도 좀 연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최소한 1년 이상 활동을 해야만 네. 그래야 겨우 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좀 너무 짧죠.
지금은. 예. 자, 국민들의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세금 조 단위로 투입되는데 정확한 진상도 모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정치 여러분들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개선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고기영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네, 잠시 안내 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소방관들이 확인 중인데요. 마포구 합정동, 이 홍대 근처죠.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잔불 정리 중이고요. 교통이 혼잡이 심한 상황입니다. 아직 피해자 상황은 소방 당국 측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정치뉴스에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제수사대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고 또 교묘해지고 있는 이 불법 금융 또 범죄들 알아보는 다양한 정보들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종천 수석조사역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2017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유사수신행위 신고건에 대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했다. 이런 얘기 들려지고 있는데 불법 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제도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네. 2016년 6월 27일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이고 네.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제보된 사항 중 불법 금융 행위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건당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한 분이 피해를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해 주시는 거,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돈을 더 받아도 될 만큼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포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이들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34명의 1억 4,400만 원의 포상을 실시하였고, 네. 지난 17년 12월 27일 13명에게 총 4,100만 원의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자, 이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 중에서도 특히 이분들은 정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반기에 제보된 유사수신 행위, 이게 유사수신 행위 좀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긴 한데 특징은 어떤 건가요? 예. 17년 하반기 유사수신 행위의 특징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에 따라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내세우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네. 15년 이후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한 건수는 2015년에 110건, 2016년에 151건, 2017년에 153건이지만 가상화폐 관련 수사 의뢰 건수는 2015년에 12건, 2016년에 23건, 2017년에 3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금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가상통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굉장히 증가하는 상황이고 여기를 또 이용하는 범죄도 기승인데 사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짜 가상화폐 발행 관련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네. 가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가상화폐 공개 등을 통하여 곧 수백 배 가격이 상승한다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례입니다. A 업체는 땡땡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네.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피해자 5,700여 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네. 혐의 업체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네. 12개의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만이 판매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유인하였습니다. 네네. 이들이 개발한 가상화폐는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이며 50대나 60대의 고령층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례입니다. 예, 이 전형적인 사기 방식을 좀 새롭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투자한 그런 것들 뭐랄까 비트코인 투자를 가장한 사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가장한 사례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딩 업체로 거액의 수익이 보장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거액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주로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설명회 등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료집과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업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 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호도하며 피해자 3,900여 명으로부터 387억 원의 투자 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네. 이들은 새로운 비트코인 트레이딩 시스템 개발로 한 계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의 수익을 약속하였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중장년층으로 혐의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면 재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네, 참 다양한 방식이네요. 이외에도 좀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해외 스포츠 도박을 가장한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 하반기에 새로이 나타난 사례입니다. 네. 그 베팅 전문가를 통해 해외 스포츠 경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면 노인과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네네. 실시간 스포츠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올린다며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투자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업체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남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도박 업체에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35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네. 혐의업체는 해당 스포츠 도박 업체가 베팅 전문가 수백 명을 통해 스포츠 게임을 분석하고 있어 절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비트코인을 사서 300만 원을 투자하면 52주 동안 매주 2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며 비트코인을 받아 자금 추적을 회피한 경우입니다. 국내법에서도 또 사이트나 베팅 업체의 투자 또는 그 베팅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체 도박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앞서도 지금 최정천 수석조사님께서 다양한 사례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 노인들, 가정주부, 취약계층을 상대로 범행을 노리는 것 자체가 참 아주 악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될 텐데요. 어떤 대응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 금융행위나 유사시에 대한 피해나 정보를 입수하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이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 파인, 시민감시단 등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신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 금융행위는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항상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연결 때 다양한 정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종천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시 정치뉴스에서 이 통일부 남북 판문점 연락통화 상황을 비롯해서 다양한 속보들 전해드릴 겁니다. YTN 뉴스 FM 라디오와 함께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대책을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바로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신용대출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앞서 분석에도 나왔지만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집에 얽혀 있습니다. 9264님은 이런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비싼 아파트를 수만 채씩 짓고 있는데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집값 좀 잡아야 됩니다. 예, 아주 정말 강조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9992님 또 5336님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 주셨는데요. 자원외교 취지는 좋지만 꼼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발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하고 또 올바른 해외 자원 확보를 해서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라고 하시면서 경기고속 운전하시는 김민석 기사님
사연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5336님, 청문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